이번 시간은 유형자산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기출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기장치의 구입 가격은 5천만 원이고요. 운송 비용도 취득 원가 맞죠? 그죠? 취득 원가로 들어가고 설치비나 시운전비도 취득 원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직원 교육비는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긴 어렵죠. 이거는 사용을 위한 거니까 취득한 이후에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교육비니까 어떤 취득을 위한 부대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은 그냥 교육 훈련비라든지 이렇게 비용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5,25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4년도 12월 31일 주식회사 순양은 영업부가 사용하던 승합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800만 원에 처분하고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에 중개 수수료 15만 원을 차감한 후에 78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음은 처분한 승합 자동차 관련 자료로 아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였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처분 손익은 처분 가액에서 장부 금액을 차감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분 금액은 800에 처분했으니까 장부 금액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800인데 수수료 빼고 여러분 우리가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서 조정이 되는 거라 요 처분 금액은 처분 수수료 뺀 나머지 금액이 처분 금액이에요. 요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785만 원이 처분 금액. 그럼 이제 장부 금액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장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선은 여기 보니까는 어, 지금 정액법 내용수 5년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어요. 그러면 1,500만 원 나누기 자, 1,500만 원에다가 지금 5년이니까 나누기 5 하고요. 5 하고 그러면 지금 취득을 23년도 1월 1일 날 했는데 12월 31일 날 처분한 거니까 2년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년 하게 되면 자, 얼마입니까? 1,500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2 하면 지금 600만 원을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1,500에서 600만 원 상각했으니까 1,100만 원인데, 그죠? 지금 처분 금액이 785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785만 원에서 빼기, 1,500에서 600을 상각했으니까 900만 원이죠. 900만 원 장부 금액인데 처분 금액이 78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785만 원에 900만 원 이렇게 빼면은 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자, 손실 115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네요.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2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쉽게 말하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맞죠?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렇죠? 이거는 1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정보 보존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을 했을 때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대가로 정보 보조 등에 의해서 무상이나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보조금은 그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장부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류 자산 간의 교환이면 이종교환이니까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거 기억나세요? 답은 4번이네요. 틀린 것은 4번이었고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했을 때 이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기기장치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나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는 거죠? 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자,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금이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자, 4번. 토지 등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세금과 공가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네요.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 교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고 했었죠? 네, 맞는 표현이죠. 이종자산 간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게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때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자,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맞는 표현인데 자, 우선은 제가 요 3번 지문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은 답은 4번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 3번을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잠깐 해보면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분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비품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비품 100원짜리를 주고 기기장치를 받았어요. 이렇게 기기장치를 받았는데 기기장치에 내가 제공한 요 비품의 공정가치가 120원짜리예요. 그럼 120원으로 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런데 이때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120원인데 요 기기장치의 시가가 15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내가 비품 120원짜리 주면서 기기를 150원짜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120원짜리 줄 테니까 150원짜리 주라고 하면 줄 거예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120원인데 내가 제공받은 취득한 자산의 기기의 공정가치가 110원, 150원이라면 30원만큼 차액에 대해서는 아마 현금을 더 내가 상대방한테 줘야지 거래가 성립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마도 이 거래가 성립하려면 내가 120원짜리 주면서 150원짜리 받았다면 30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했겠죠.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는 150원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 100원짜리를 주고 장부금의 100원짜리인지만 현금으로 30원을 더 줬으니까 이때는 여러분 20원만큼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처분이익 20원이 난 거는 내가 장부에 100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비품의 시가가 120원이니까 그 20원만큼 교환을 통해서 교환손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환을 할 때 추가적으로 현금 주고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요 취득원가에 조정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현금 수수액이 있다 그러면은 어, 이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던 요 비품의 시가가 아까 설명했지만 120원짜리인데 근데 장부에는 100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비품을 주고 내가 기계를 받았어요. 그죠? 기계를 받았어요. 그럼 기계를 받았으면 이게 지금 120원짜리로 하는 걸로 배웠잖아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시가로. 근데 이 기계의 시가가 150원이다 그러면 이거 거래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0원만큼 내가 더 현금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 30원만큼 취득원가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장부에 100원짜리를 시가 120원짜리를 바꾼 거니까 이 교환하면서 20원이 처분이익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 현금 수수액이 요 취득원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맞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고요.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맞죠?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 유형자산 재평가할 때 이론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동일 분류의 자산을 동시에 재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유형자산은 최초의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자, 유형자산은 최초의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자, 여러분, 최초의 유형자산을 이제 구입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최초의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죠? 이걸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재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말에 공정가치로 이제 재평가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 원가 모형은 우리가 최초의 취득 원가로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 게 맞죠.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하고 기말에 재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면 이거는 맞는 표현이네요. 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기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함하지 않고 이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비용 처리하는 거이니까요. 또는 뭐 이게 뭐 특정 제조와 관련됐다 그러면 또 제조 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이런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자, 7번입니다. 7번에 보시면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아니죠.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토지 취득원가로 가야 되니까 2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었네요. 자, 밑에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익을 손실 비용이 아니라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네요. 유형자산의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유형자산을 설계한다는 건 유형자산을 내가 직접 만든다는 건데 그럼 이것도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원가인데 세금과 원가 비용 처리한다는 건 잘못됐죠.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이에요, 여러분. 자,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입 금액과 해당 채권의
현재 가치, 즉 공정가치의 차익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해되시죠? 자, 맞는 표현이었고요. 2번에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기록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만약에 공짜로 증여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변의 건물, 요 증여 당시의 공정가치만큼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이렇게 해서 분개하잖아요, 여러분. 취득원가를 기록하는 거 취득원가를 계상하는 거 맞죠? 그래서 증여 당시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는 벌써 2번이네요.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 비용은 전액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정보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보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거 맞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보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했다가 매년 감가상각비를 그 정보보조금 비율만큼 대변으로 상계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간다는 거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었어요. 8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사용하기 위한 비합회성 자산이다. 즉 영업활동 사용 목적 자산이다. 맞죠? 비합회성 자산인 것도 맞고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에이, 아니죠. 매입가액과 그렇죠. 현재 가치, 공정가치의 차액을 우리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지. 국공채권 그 매입한 금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건 합산하는 건 아니죠. 2번이 답이네요. 네, 9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밑에 것도 읽어보면 이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종자산의 교환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 교환 손익을 인식하는 거 맞죠?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 교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 9번에 틀린 것은 2번이었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취득세, 당연히 취득원가고 자본화재산 금융비용이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 자산으로 인식되는 그 이자 비용, 그러니까 자산 취득할 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우리가 이자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산의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요. 유형자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이건 세금과 공과금이지. 이건 취득과 관련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취득원가로 볼 수 없죠. 이건 비용 처리하는 거고 답은 3번이었고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해서 들어간 설계 비용은 취득을 위한 지출이니까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들어간 거니까 이건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었었어요. 자, 11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모두 고른 것은 설계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취득과 관련된 거 맞고요. 매입 관련된 운송비,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취득세, 여기까지는 취득원가가 맞지만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여기서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2번이네요. 1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감가상각 대상 자산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기기장치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 중지되는 거는 계속 이걸 사용하진 않는 거라 감가상각을 합니다. 할부로 구입한 차량 운반구 당연히 할부로 샀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어, 건설 중인 건물은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사용하는 그 기간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정보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기장치도 감가상각 하잖아요. 물론 감가상각비 중에 정보보조금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감가상각비를 이제 취소하는 분계를 우리가 기말에 하긴 하죠. 하지만 당연히 감가상각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 요소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정액, 그죠? 딱 같은 금액으로 균등상각하는 거죠. 그다음 내용뉴스 도중에 기계 설비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장래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잠깐 임시로 중단했지만 장래에 사용할 거라고 한다면 이때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를 하되, 자, 주의할 거. 자, 감가상각을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의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 재개할 예정이다. 장래에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감가상각 비용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감가상각을 재개할 거라면 계속 하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우리 기업회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2번이었는데 조금 지엽적인 내용을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좋겠고, 자, 3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랑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거예요. 그럼 이 기존 건물을 취득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철거해 버리고 여기다가 새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새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산 거니까 요 기존 건물 요거 구입한 것도 다 토지 원가로 들어가는 건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철거비가 이제 들어갔어요. 철거비가 뭐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철근이나 이런 고철 같은 것들을 팔아가지고 부산물을 판매해서 부산물에 대한 그 매각 수익이 생겼어요. 부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고철 팔아가지고 3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실제로 순수하게 들어간 철거와 관련된 건 70만 원이니까 70만 원을 토지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관련된 경우에 철거 관련된 비용에서 그 철거와 관련된 부산물 판매에서 수취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그 금액을 차감한 요 70만 원을 요 토지의 취득 원가로 우리가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의 기기장치를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 기기장치는 첫 해의 성능이 좋아요. 그럼 첫 해의 감가상각을 많이 해서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키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률법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자산의 이 소비 행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감가상각이 되는 형태다 그러면 정률법으로 하는 게 맞고, 그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쭉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상각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액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그죠? 또 지금 잘못된 표현은 2번이었다는 거. 기계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재개할 예정이라면 감가상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 외비용으로 구분한다는 거. 요게 이제 좀 지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여러분.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맞죠? 가속상각법, 우리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이거는 첫 해년도에 이렇게 상각을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각 금액이 줄어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가속상각법 또는 뭐 체감상각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가속상각법, 체감상각법,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교재에다가 정률법, 또 여러분 어떤 거? 연수합계법,
연수학계법, 또 여러분 이중체감법,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체감삼각법, 체감잔액법, 뭐 다양한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또는 뭐 가속삼각법 이렇게도 부르고. 왜냐하면 여러분 얘네들은 감가상각 행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행태로 이게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가속삼각이다, 체감삼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초기의 감가상각비를 많이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네, 맞는 표현입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 맞죠?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정률법이 커요, 정액법이 커요? 정률법이 더 크죠. 그죠?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크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잘못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정률법이 더 상각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었고, 마지막 15번입니다. 수익적 지출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어떻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비용으로 하지 않고 자산으로 한 거예요. 그럼 자산이 과대되면 여러분, 이익, 자본도 과대다 이렇게 우리 암기하자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자산가대는 자본이 과대 계상되는 거예요. 자본이 과소 계상되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대차평균 원리를 이용해서 분석하면 좀 빨라요 그랬죠? 자산과대, 자본과대. 기억나세요? 딱 봐도 자본 과소 틀렸네요. 답은 4번이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거 맞죠? 자본과대라는 건 결국에 이익요금, 이익이 과대되는 거니까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 자, 현금 유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맞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차변에, 예를 들어서 차변에 비용,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차변에 자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비용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산 1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현금 100원 나간 건 똑같으니까, 현금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자,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맞죠? 예. 자산 비용으로 해야 될 걸 자산으로 했으니까 자산이 과대되고 자산 과대는 자본 과대로 이어지겠죠. 답은 4번이었어요. 자본이 과소되는 게 아니라 과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분계 연습 사례 문제는 다음 강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 제 교환에는 이렇게 답이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답을 보지 않고 그 교재나 또는 연습장에다가 교재에는 답이 안 써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재에다가 연필로 답을 분개를 써보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효과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도 뭐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이 고민해서 써보시고 그래서 틀린 거를 또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풀어보고 수업 들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